자, 이게 이제 한 총련과 전대협 간의 공천 내전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이 한 4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내전 맞습니까? 뭐 언론들이 보기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정희찬 특보 같은 경우는 당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 뭐 비명 공천 학살도 아닙니다. 정희찬 특보는 치명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 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당 시스템에서 판단했을 때 적격 심사 부분이 검토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정치적인 활로를 뚫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내에 있는 동료들까지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을 한다. 과연 이런 분들이 이 공직 그다음에 당에서 당을 대표하는 선출직 어떤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스스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에 있어서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해서 당 내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그리고 뭐 기동민 의원 전대협 출신 뭐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당 그분들은 이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는 방식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 요구를 하세요. 조용히.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면서 민주당을 그러면 모두 다 그러면 다 문제 있는 부적격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편을 들어주겠어요? 편을 들려고 해도 못 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든 어떤든 간에 이 시기상 국민들의 여론이 이게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 부담을 느껴서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야죠. 억울해도. 그게 정당 정치고요. 그게 당에 대한 당인으로서의 자세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분도 이와 관련한 의견 듣고 우리가 일부에서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조금 소영주 부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이 네 분, 네. 공천을 앞두고 뭐 내분이야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내분이면 싸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싸움 주체가 양쪽 다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거론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뭐 정의찬 그 대표 특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한 총련 이거 사실 이적 단체로 그 판결 났던 단체거든요. 네. 그 굉장히 지금 종북 성향이 강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고문치사 사건이 있는데 이거 약 15명, 15명이서 지금 사람 한 명을 참 표현하기도 뭐합니다만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이런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의 통과를 됐는지 전에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신청을 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또 민주당에서 당연히 걸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친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도덕적 흥결이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프리패스를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 본거지로 활동했던 성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한총령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각에서는 86세대들에 대한 용태론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서 지금 진짜 친명 세력들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나오는데요. 이게 나와 친하냐, 나와 가깝냐, 나에게 충성을 얼마나 하느냐를 떠나서 제발 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최소한 그 자격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은 좀 걸러내라, 양당 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희 대변인.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뇌물 이광재, 공천장사 송갑석은 되고 정의찬은 왜?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저는 요약하면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023년인데 무슨 한 총련이 왜 나오고 전대협이 왜 나오고 이런 얘기를 다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해서 좌절감을 저는 후배 세대로서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정의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됐었어요. 경기지사 시절에도 그랬고 대선 시절에도 그랬고 문제 제기가 돼서 한번 그만두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당에서 저는 이걸 못 걸러냈다고 실수로 못 걸러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사실 여기 옆에 계신 서영주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범죄 경력 떼가지고 다 제출하거든요. 검증할 때 이걸 왜 실수로 왜 못 걸러내요? 그냥 범죄 경력 보면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검증을 부실하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한테 뭐 인사검증 똑바로 못한다고 어떻게 비판할 건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했다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김태우 그대 공천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당에서 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내분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내분도 아니에요. 그냥 검증 단위의 이 부실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천할 때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은 출마자들이 그 검증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빨리 정리하고 기준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뭐 특별하게 명시적인 언급을 안 해서 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이제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제는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 검증 문제라든가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게 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을 설득하고 그게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이제 전대협과 한 총련 간의 이런 갈등도 갈등이지만 또 비명계라는 이유로 석연치 않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 또 역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지원했던 이낙연 캠프 부본부장 출신인 최선 전 고양시장 모두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민주당이 좀 공천이 앞서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좀 하여튼 분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좀 수용하기가 어렵죠. 특히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뭐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 검증,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아예 조기에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마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당의 분란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다. 저는 부실 검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지금 아직도 민주당은 그 과거 운동권 세대에 대한 강력한 그 채권, 운동권 세대가 내미는 그 채무를 아직까지도 상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찬 특보 같은 경우 그 문제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당에서 지금 정의찬 특보를 아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건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공직에서 심지어 물러난 사례까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을 부실 검증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외면한 거죠. 그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그 과거에 그런 운동권 세대니까 우리가 좀 챙겨주자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아직도 작동을 하다가 여론에 크게 대인 것이다. 저는 그런 사례로 봐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이 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1월 밤 10시경에 영등포 한 도로에서 이전 부대변인 차가 끼어들기를 했는데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을 했고 또 뒷차가 차선을 바꾸자 따라가서 끼어들기와 급제동으로 위협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건데 법원이 믿기 어렵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최종심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이 이제 이런 결정을 검증위에서 빨리 한 배경에 정의찬 특보의 적격 번복 논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 검증위에 친명 정치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검증을 지시했다. 이런 그 후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질책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뭐 친명 쪽에 대해서 더 엄하게 해라. 그러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죠.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게끔 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친명만 챙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경 상근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친명 인사잖아요. 이재명 대표 어머도 많이 했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시스템상에 따지고 그랬을 때는 최종 확정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항소도 한 상태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공관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결국엔 정치라는 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라는 말을 실천하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결국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적격을 줬다고 이러면 더 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비판을. 그러면 당에서 이건 조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래요. 이경 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항소를 해서 어떤 좀 뭐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밝혀서 나의 부당한 어떤 이런 판결에 대해서 해명하겠다, 밝히겠다 이랬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당에서 부적격을 안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론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이 좀 커져버렸다. 예, 그런 이경 부분에서 좀 대변인의 아쉽습니다. 근데 주장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게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를 찾아오면 되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뭐 자꾸 막 이상한 황당한 변명을 하니까 지금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냥 진실을 밝히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 좀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게 본인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예. 예.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 돈봉투 받는 의혹이 있는 한준호는 신명이라서 적격 물음표, 최성은 비명이라 공천 부적격 물음표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정의찬은 고문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라잖아. 친명 시민들은 이중잣대라고 반발 중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경은 당시 대선 때여서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될까 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단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민수 대변인, 네.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민주당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국민의힘도 좀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남의 일 아니죠. 이게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공간이가 꾸려지고 하면 시작될 건데요. 근데 제가 봤던 5년간 경험상 이런 부적격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게.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이게 인권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집단 구타를 통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는 이런 상황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이 어떻게 이게 국민인데요. 국민을 쫓아가면서 그 차량으로 위협을 합니까? 정치인이. 조심해야죠. 더 조심해야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질조차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더 꼼꼼히 봐야 된다. 내 편, 네 편 다 따질 게 아니다. 그러다 선거 진다라는 이야기 여야 다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내 편이라도 더 좀 엄격한 잣대로 국민의 대표 후보들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이제 돈봉투 사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구속되면서 지금 19명은 명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소환 예정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 여부도 또 어떤 원칙과 기준을 민주당이 적용할지 이것도 또 관심사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86 용토론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이다라면서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하은기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86세대 영태론에 대한 건 정치적 공격 맞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나 86세대랑 뭔 차이가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86세대 물러나고 본인들이 하면 국가가 나아지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86세대 정치인 중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른 노릇 못하는 분이 있는 거죠. 젊은 세대 중에서도 권력에 겹불 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역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 나이로 누구 보고 용태하라 마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세울 정치적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돈봉투 관련해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명단만으로 공천에서 불이익 주고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이 뭔가 자백을 해서 명단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뭔가 입증이 되거나 최소한의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당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봉투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게, 제가 이거 터졌을 때 당에서 내부적으로 좀 조사하는 척이라도 하자, 우리가 자정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해서 뭐 공천에 영향을 안 주겠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할 만큼 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 효과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검찰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뭐 뒤져가지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대협 세력하고 한청년 세력이 이렇게 공천 놓고 다투는 모습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건가요? 글쎄요. 뭐 초록은 동색인데 같은 편끼리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좀 반응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총련 세대라는 것이 벌써 이분들도 우리 시대에서는 엄청난 기성세대예요. 그리고 기득권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그분들이 사실 얼마나 요직을 두루 차고 얼마나 많은 실권을 행사했습니까? 또 한총련 출신 전대협뿐만 아니라 한총련 세대도 이미 국회의원 하신 분들 좀 있죠. 아니면 뭐 지방의원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아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648기랑 하나이가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대협이냐 한총련이냐의 싸움은 지금 그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 체제에서는 아주 행복한 일이죠. 네.